해밍웨이의 첫 장편 소설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상실감에 빠진 길 잃은 세대의 환멸과 방황, 그리고 그럼에도 지속되는 삶의 강인함을 그린 명작입니다. 이야기는 제1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겪은 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프랑스 파리에 모여 사는 미국, 영국 청춘들의 무력한 일상을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 제이크 반스는 전쟁으로 성불구가 된 종군 기자입니다. 그는 작품에서 상실감에 빠진 청춘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관찰자이자 서술자로 등장합니다. 그가 겪는 육체적 불능은 전쟁이 인간의 영혼과 존엄성을 어떻게 거세했는지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담담히 수용하면서 술과 낚시, 투우를 통해 무거운 내면의 삶을 견뎌냅니다. 내가 바란 것은 그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아는 것뿐이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아낼 수만 있다면 그게 왜 그런지는 아무래도 좋았다. 그는 매력적인 여성 브렛을 사랑하지만 자신의 신체적 한계로 인해 그녀를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주변을 맴돌며 정신적 고통을 겪습니다. 소설의 내면을 차지하는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주인공을 통해 이렇게 표현되지요. 브렛 역시 전쟁으로 진정한 사랑을 잃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인물입니다. 그녀는 파리의 수많은 예술가와 한량들, 로버트 콘, 마이크 캠벨 등 사이를 오가며 무분별한 쾌락과 연애를 반복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영혼의 안식을 찾지 못합니다. 그녀는 당시 흔하지 않던 짧은 커트머리에 남성적인 매력을 풍기며 수많은 남성을 파멸로 이끄는 파무파탈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누구에게도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길 잃은 세대의 영적 조난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제이크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관계에 절망하는 브렛의 모습은 작가가 던져놓은 불운한 시대적 모습인 길 잃은 세대의 방황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인공 제이크의 주변에 등장하는 로버트 콘은 프린스턴 대학 출신의 유대인인 작가이자 복싱 챔피언입니다. 그는 다른 인물들과 달리 전쟁에 직접 참전하지 않아 전쟁의 상처가 없는 인물입니다. 기사도 같은 로맨스와 책에서 읽은 낡은 낭만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그는 냉소적인 파리의 무리 사이에서 겉돌고 배척당합니다. 연약한 심정의 로버트 콘은 소설 내내 브렛을 향한 맹목적인 집착으로 등장인물들 간의 갈등을 만들고 결국에는 관계 전체를 파국으로 이르게 합니다. 여기에 곁들여 이들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 등장하는데 스페인의 팜플로나의 19살 젊은 투사인 페드로 로메오입니다. 그는 이 소설에서 유일하게 길 잃지 않은 세대입니다. 전쟁을 겪지 않은 그는 가장 원초적인 자연의 모습이자 그들만의 질서인 투우 속에서 당당하고 정직하게 죽음과 맞섭니다. 해밍웨이는 투우를 사랑했는데 그가 생각한 이상적인 인간상은 압박 속에서도 품위를 지키는 인간이었습니다. 로메오는 그런 면에서 작가가 그려내고자 한 인간성의 품위에 대한 완벽한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젊은 투사의 순수함은 파리에서 스페인으로 여행 온 방황하는 주인공 일행들이 보여준 술에 취하고 존엄성을 상실한 채 파국으로 치닫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로메로는 언제나 똑바로 서서 투우를 했다. 그것은 관객들을 위한 눈속임이 아니었다. 그는 진정으로 황소를 사랑했고 그렇기에 황소를 죽여야만 했다. 해밍웨이는 술냄새와 투우의 피냄새가 진동하는 이 작품을 통해서 주인공 제이크의 몸에 남은 씻을 수 없는 상처, 브렛의 공허한 방황, 그리고 브렛을 향한 로버트 콘의 막무가내인 집착까지 인생의 거센 파도를 지나오며 마음의 상처를 저마다 하나쯤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처 입은 인물들 사이에 눈부시게 순수한 투사 로메오를 세워둠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린 삶의 품격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해밍웨이가 말하고 싶었던 우리가 잃어버린 삶의 품격은 무엇이었을까요? 해밍웨이는 평생에 걸쳐 품격을 정의하며 그것은 압박감 속에도 발휘되는 우아함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소설 속 투우사 로메로는 매번 거대하고 난폭한 황소, 즉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공포와 마주합니다.
하지만 그는 관객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잔기술을 쓰거나 비굴하게 도망치지 않고 꼿꼿이 허리를 편 채 가장 정직하고 우아한 선을 그리며 황소를 마주합니다. 내가 견뎌내야 할 몫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내면의 중심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해밍웨이가 말한 첫 번째 삶의 품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품격, 그것은 거짓 희망에 기대지 않는 정직함입니다. 파리의 한양들과 로버트 코는 늘 현실을 회피합니다. 술에 취해 현실을 잊으려 하거나 책 속의 낭만적인 사랑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허상인 가짜 메시아를 쫓아다닙니다. 안개가 자욱한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눈을 가린 채 안개가 없다고 우기는 것처럼 말이지요. 진정한 품격은 내 삶의 상처와 한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정직함에서 나옵니다. 제이크가 마지막 대사에서 우리가 함께했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브렛의 말에 그렇게 생각하면 참 좋지, 그렇지 않아? 라고 담담하게 답한 것처럼 이루어질 수 없는 가짜 희망에 매달려 삶을 낭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작품에서 해밍웨이가 말하는 자욱한 안개 속에서도 되살아나는 순수함이고 삶의 올곧은 길이었을 것입니다. 기적 같은 구원이 없을지라도 내 상처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용기야말로 지치고 헝클어진 그들에게 다시 떠오르는 태양의 약속이 되었을 테니까요. 소설의 마지막에 젊은 투우사 로메로는 사랑이라고 믿었던 브렛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고 콘에게 두들겨 맞아 만신창이가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튿날 아침 피멍이 든 몸을 이끌고 다시 투우장에 서서 그해 가장 아름다운 투우 경기를 선보입니다. 여기서 이 소설의 제목인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가 완성됩니다. 인간은 상처 입고 비틀거릴지언정 대지 위에 발을 딛고 서서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며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는 생명력이지요. 상처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아침 다시 일어나 나만의 투장으로 걸어나가는 것. 어김없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어김없이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왜 의미 있는 것인지 이 소설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해밍웨이의 마음에 깊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 작품을 읽으며 문득 사탄 탱고가 떠올랐습니다. 헝가리의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인 크로스너 호르커이 라슬로는 그의 책 사탄 탱고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며 겪는 희망과 절망에 대한 문학적 해석을 탱고 스텝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이 소설은 총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순서는 아주 특이합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앞으로 6장이 이어진 다음에 7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6장부터 1장까지 되돌아온 다음 끝이 납니다. 앞으로 6걸음, 뒤로 6걸음, 탱고의 스텝처럼 말이지요. 사탄 탱고는 이렇게 앞으로 나아갔다 다시 뒷걸음질 치며 결국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는 탱고의 스텝처럼 헛된 희망이 무너지고 다시 예견된 절망으로 되돌아오는 이야기를 그려내며 독자들을 어둡고 깊은 계곡으로 빠뜨려버리는 작품이었습니다. 사탄 탱고에서 마을 사람들은 헛된 희망을 품고 방황하면서 몇 걸음 나아가지만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이리미아 씨가 거짓과 기만의 가짜 구세주라는 것이 밝혀지며 더 깊은 우울과 좌절의 원점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끝없이 내리는 빗줄기와 순식간에 술집을 뒤덮는 거미줄, 그리고 공허하게 울리는 종소리는 그 절망과 파멸의 상징으로 작품 내내 진하게 그려지지요. 해밍웨이의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의 인물들 역시 전쟁의 상처를 안고 미국을 떠나온 뒤 파리에서 스페인으로 이곳저곳 쉼없이 이동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단 한 걸음도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 채 도돌이표 같은 방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들었던 생각은 제이크와 그 일행들처럼 지치고 무너진 이 잃어버린 세대에게도 정말 해는 또다시 떠오를 것인가 하는 갑갑함이었습니다. 라슬로의 사탄 탱고처럼 해밍웨이의 이 작품도 인간은 필사적으로 움직이지만 결국 삶의 굴레 안에서 제자리를 맴도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허무주의적 서글픔을 공유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두 작품 모두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인간 군상과 구원의 부재를 다루지만 그 짙은 안개를 대하는 태도에서는 미묘한 온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탄 탱고에서 메시아로 불리던 이르미야 씨는 명백한 사기꾼이며 그가 약속한 낙원은 거짓이었고 마을 주민들은 주체성을 잃고 가짜 메시아에게 영혼을 저당 잡힌 채 완전히 몰락해버렸던 것에 반해 해밍웨이의 세계에는 이르미야 씨 같은 선동가조차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인공 제이크는 자신이 불구가 되었다는 냉혹한 진실을 잘 알고 있고 매력적인 여성인 브렛과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스스로 너무나 잘 압니다. 바로 여기서 해밍웨이 작품 특유의 깊은 안개 같은 희망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해밍웨이의 희망은 누군가 메시아가 되어 가져다주는 구원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인간이 오히려 잔인한 현실을 그렇지 않아? 라며 담담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상처 위로 조용히 덮이는 무심하지만 질긴 희망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럼에도 내일 또다시 태양은 떠오를 것이라는 최소한의 생의 생명력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삶이 마치 사탄 탱고의 스텝처럼 앞으로 몇 걸음 나아가는 것 같다가도 다시 뒤로 미끄러지는 제자리 걸음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줄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지만 끝내 아무것도 오지 않을 것 같다는 막막함과 외로움도 느끼지요. 하지만 해밍웨이는 희망도 앞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짙은 안개 속에서 내일 다시 떠오를 태양을 이야기합니다. 기적 같은 메시아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발을 딛고 선 이 대지는 단단하며 내일 아침엔 어김없이 또다시 해가 떠오를 것이라고요. 삶의 비틀거림마저도 그저 살아있음의 춤사위일 뿐이라고 우리를 묵묵히 위로하는 해밍웨이의 이야기가 이 소설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에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해밍웨이의 자전적 이야기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작가로서의 고뇌와 현실의 갈등을 아프리카 거친 대자연의 이야기로 써내려간 킬리만자로의 눈이나 노년의 당당함을 바다의 문법으로 서술한 노인과 바다 같은 작품들과는 전혀 다른 이 작품은 매일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안개 속을 헤매는 청춘들의 이야기, 바로 해밍웨이 자신의 가장 부끄럽고 날 것 그대로의 기록입니다. 전쟁의 상처로 불구가 된 제이크, 마음 둘 곳을 몰라 방황하는 브렛,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인물들의 뒤엉킨 관계.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은 해밍웨이 주변의 실존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적나라하게 파헤쳐진 이야기 속에 등장한 몇몇 실존 인물은 이 작품이 출판된 이후 해밍웨이와 절연을 하게 되었다고도 하지요. 소설에서 등장인물들은 어디에서나 언제나 술을 마십니다. 페이지마다 온통 술과 카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파리의 셀렉트, 로토드 같은 카페 테라스에 모여 앉은 이들은 해가 질 때부터 새벽까지 끊임없이 독한 술을 들이킵니다. 주인공 제이크는 밤이 오면 찾아오는 깊은 고독과 전쟁의 상처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낮에는 참 쉽다. 아무리 다정하지 않은 일이라도 낮에는 전혀 무섭지 않다. 하지만 밤이 되면 사정이 아주 달라진다. 밤은 상처 입은 자들에게 잔인한 시간이다. 책을 읽는 내내 파리에서 스페인의 거친 소몰이 축제에서 밤새 이어지는 술판을 보면서 이들이 왜 이토록 독하게 취해 있어야만 했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축제가 끝났을 때 거리에는 찢어진 종이 조각과 깨진 술병만이 뒹굴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녹초가 되었고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입힌 채 다시 각자의 외로움 속으로 흩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 그들의 거친 이야기를 읽으며 작가 해밍웨이에게 따라붙는 레드 플래그라는 경고 표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한계와 개인의 결핍을 지독하게 알았던 한 인간의 초상으로서 우리에게 읽히는 해밍웨이라는 작가.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는 회피형 인격과 나르시시즘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는 그것을 문학으로 승화시킨 작가였습니다. 해밍웨이의 연애와 결혼 생활은 전형적인 레드플래그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4번 결혼했고 수많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누군가 나를 버릴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을 느낄 때마다 자신이 먼저 바람을 피워 관계를 파괴하고 도망치는 패턴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또 하나의 레드플래그, 과잉된 마초이즘은 독성을 가진 남성성으로 대변됩니다.
이것은 그의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투, 사냥, 권투, 전쟁 등 극단적으로 남성성을 증명하는 것들과도 연결됩니다.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에서도 전쟁의 상처를 나약하게 드러내는 로버트 콘을 등장인물들이 집단으로 조롱하고 폭행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눈물을 흘리거나 슬퍼하는 것을 패배로 규정하고 감정을 억누르는 것만을 미덕으로 삼는 태도는 분명 현대적 시각에서 보면 건강하지 못한 레드 플래그, 위험 신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해밍웨이에 대해서라면 우리가 이 레드 플래그를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인문학적 해석은 비난이 아니라 연민일 것입니다. 해밍웨이가 왜 그토록 강함에 집착하고 왜 그토록 연인들을 상처 입히며 도망쳤을까요? 사실 그는 누구보다 유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해밍웨이는 제1차 세계대전 때 다리에 수백 개의 파편이 박히는 중상을 입으며 죽음의 공포를 뼈저리게 겪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버지는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 이는 평생 해밍웨이를 따라다닌 거대한 정신적 트라우마였습니다. 즉 그가 보여준 마초적인 행동들과 관계 속의 폭력성은 자신의 내면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썼던 거친 가면이자 살려달라는 비명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노년의 창작력이 고갈되고 정신이 무너지자 아버지가 그랬듯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소설 속 인물들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건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세상의 압박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소설을 시작하기 전 표제에 적힌 전도서의 한 부분인 이 문장은 해밍웨이가 잃어버린 세대에게 바치는 담담하지만 여전히 강건하게 존재하는 희망에 대한 것입니다. 앞으로 6걸음, 뒤로 6걸음, 사탄 탱고처럼 좌절과 헛된 희망을 겪으며 지루한 제자리 걸음으로 지쳐버린 우리. 나를 지켜주던 것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상실감을 겪었던 아픔. 하지만 해밍웨이는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를 통해 우리가 어떤 상처를 입었든 세상의 안개를 뚫고 아침에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설이 왜 단순한 픽션이 아닌 실존 인물인 지인들에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타인의 삶을 땔감으로 삼아 태운 위험한 불꽃이었는지, 해밍웨이는 왜 이 인간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대신 그 엉망진창인 삶의 한복판에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다시 떠오르는 눈부신 태양을 가져다 놓을 수 있었는지, 그가 발견한 안개 속의 진짜 희망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비틀거리면서도 오늘 나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고 오늘을 살아냈다면 그것은 충분히 내일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의미이고 내일을 향한 또 다른 눈부심이 될 수 있다는. 그래서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는 이야기를 서로에게 건넬 수 있는 것 아닐까요? That would make you smile.